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 직무적성 검사의 언어와 관련된 강의를 맡게 된 길자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된 거 너무나 반갑고요. 이 수업을 함께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삼성 직무적성 검사에서 언어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약간의 팁을 얻어가시고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 길에 에듀윌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언어라는 게 뭘까? 그 언어와 관련된 시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휘력, 어휘추리, 그리고 독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 국어와 관련된 시험들은 다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25분 안에 30문항의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겠죠. 1분 안에 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30초가 안 되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반면 어떤 문제는 1분 이상을 소요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형을 아주 빠삭하게 아시고 유형에 따라서 이 유형은 좀 빨리 풀어야 되겠다. 이 유형은 좀 시간을 들여야 되겠다라는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자기가 어떤 유형에 약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한 유형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자기가 좀 자신 있는 유형을 빨리 풀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휘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저와 함께 해야 될 언어와 관련된 파트는 총 3가지 파트가 있어요. 어휘가 있고 그리고 문단 배열 그리고 독해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그 첫 번째가 어휘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1분을 이상 드리거나 아니면 1분 정도 드려야 되는 문제 유형이 있는가 하면 아주 빠르게 확인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빠르게 확인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어휘 파트에 해당이 되죠. 어휘 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갈래가 다이어의 의미를 구분하여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다이어가 뭐예요, 여러분? 다이어. 사실 동음이의어와 다이어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데 결국 다이어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동음이의어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거든요. 다이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리가 있고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그 다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건너가는 그 다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건너는 다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물의 다리라고 하는 이 교탁 같은 경우도 요 밑에를 우리가 다리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다이어예요? 동음이의어예요? 그렇죠. 얘는 다이어에 해당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사람의 다리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리의 밑줄을 쫙 끊고 이거와 유사하게 쓰인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동음이의어는 뭐냐면 배1, 배2, 배3 이렇게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배1 같은 경우에는 먹는 배, 그리고 배2 같은 경우는 둥둥 타는 배, 그리고 배3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배 이런 식으로 원래 사람배가 첫 번째 뜻이긴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전혀 음은 같은데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동음이의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에는 다이어도 나올 수 있지만 동음이의어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다이어가 아무래도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같다가 똑같이 가고 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변주되어 있는데 같다라는 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팁을 몇 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물리적인 뜻인지 추상적인 뜻인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다가 진짜 내가 이렇게 간 건지 아니면 내가 그런 의심이 가라는 추상적인 의미인지를 파악하시는 거죠. 아주 운이 좋으면 선택지에서 2개 아니면 3개 정도를 지울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서술어에 밑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서술어는 자릿수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서술어마다 자기가 반드시 필요한 녀석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느끼다. 내가 느끼다. 내가 느끼다. 뭐가 필요해? 없어요. 근데 읽다는요. 나는 읽다. 뭐가? 책을 읽다. 이런 식으로 뭔가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서술어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게 필요 없는 서술어도 있단 말이에요. 같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짐작이 같다. 딴 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럼 여기는 가는 거죠. 뭐가 가는 거예요? 차가 비록 오래되었으나 관리를 못해서 지금 또 간다. 뭐예요? 차가 지금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겨울이 가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가다라는 애 자체가 사실은 어떤 거예요? 주어만 있으면 확실히 기능하는 서술어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가다 말고 다른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라던가 부사어라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녀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잡아낼 수 있다면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푸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얘가 물리적인지 추상적인지 보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얘 문장 성분. 얘가 필요로 하는 게 뭘까? 만약에 밑줄 치어 있는 녀석이 뭐뭐에 같다라고 한다면 선택지에 이거와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선택지에도 뭐뭐에 같다라는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녀석을 고른다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최고봉은 뭐냐?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구체적인 의미를 일단은 뽑아내는 거죠. 여기서 같다. 짐작이 같대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 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 뽑는 거 첫 번째. 그리고요. 물리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그렇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짐작이 같다. 하나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체화하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가면 훨씬 쉬워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5번에 가면 차가 같대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미 물리적이야.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리고 겨울이 가고 어때요? 시간이 흘렀다라는 얘기니까 짐작이 가다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리고 연락이 갈 것이다. 어때요? 구체적인 연락이 내가 통보될 것이다. 전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계획실로 가다. 어때요? 거기에 내가 옮기게 됐다. 자리를 옮기게 됐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가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뭐예요? 짐작과 가장 가까운 거. 그렇죠. 이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 유형은 삼성 직무적성 검사와 관련해서 꽤 자주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실 것. 두 번째는요. 얘가 물리적인지 추상적인지 보실 것. 그래도 좀 헷갈린다, 아리까리해. 그렇다면 이 서술어의 밑줄이 꺼져 있다면 그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 에게라는 부사어가 필요로 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거.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소거하시면서 정확한 정답을 고르실 수 있으시겠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지문의 단어의 올바른 쓰임에 따라서 답을 고르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오 맞춤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독우다가 맞니? 독구다가 맞니? 그리고 뭐 맞히다가 맞니? 맞추다가 맞니?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정답을 맞히신 거예요? 맞추신 거예요? 맞히신 거예요. 그러면 할을 쌌어요. 할을 쫙 싸가지고 간역을 맞히신 거예요? 맞추신 거예요? 맞히신 거예요. 그럼 맞추다는 언제 써? 맞추다는 이제 뭐 옷을 맞추다라던가 뭐 짝을 맞추다던가 그리고 우리가 시험지를 봤을 때 정답지와 나의 시험지를 맞춰보다라던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떠한 거를 꽉 이렇게 맞춰보는 거 그리고 뭐 입을 맞추다 이런 것도 맞추다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혼동, 독구다, 독우다 이런 식으로 되는 녀석들을 여러분이 평소에 헷갈리신다면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꽤 자주 나온다. 한번 볼게요.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뭘까요? 너는 가능과 가릉과 갈음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얘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으시면 사실은 찍을 수밖에 없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하나 공부하더라도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애매하게 아는 것만큼 독이 없어요, 여러분. 애매하게 알면 오히려 찍지도 못해요.
이게 아예 모르면 여러분 찍기라도 해서 빨리 풀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린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애매하게 알아. 그래서 애매하게 뭔가 이게 이거 같아 라고 되어버리면 꼬운다고요. 완전 꽈져요. 그래서 어쨌든 어휘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적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한 단어 한 단어씩 여러분이 씹어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가늠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대충 어림잡아서 그런 것 같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름은요. 기본적으로 가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갈라보는 거. 그리고 승부나 등수나 이런 것들을 가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뭐 이번 시험은 레포트로 가름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쓰는 단어가 갈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막연하게 사업을 뭐뭐 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막연하게 사업을 헤아리는 거 아니면 뭔가 가르는 거, 승부를 따지는 거, 대체하는 거 뭐가 맞겠어요? 그렇죠. 가늠이 좀 맞겠다. 승패 뭐겠어요? 가름. 그리고 뭐예요? 질문의 미는 웃음으로 답변을 뭐했다? 대체하다. 갈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겠네? 4번이겠네.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단어를 아실 때 특히 이렇게 가는, 가름, 가름과 같이 유사한 뜻을,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뜻이 완전히 다른 녀석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글 맞춤법이 있어요. 한글 맞춤법에 57항이 뭐냐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57항 자체가 헷갈리는 어휘들을 쫙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와 관련된 선생님들은 여기서 문제를 되게 많이 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당연히 에듀윌 교재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고 그리고 좀 더 내가 더 보고 싶어. 예문도 더 보고 싶어. 그리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글 맞춤법 57항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그냥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포털 사이트에 그냥 검색하셔도 나와요. 어휘의 마지막 유형, 동의어와 유의어의 관계를 통해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골라라. 이 문제 유형이 쉬우려면 되게 쉽고요. 어려우려면 되게 어려워요. 일단은 포괄하는 단어들도 아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맞추다, 맞히다, 돋구다, 도구다, 뭐 가능, 가름, 가름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아셔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봐야 되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애매하다라고 물어보시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음 중 나머지 단어들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것 되게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알고 있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포괄이잖아요.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되게 많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뭘까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예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누리다. 뭐예요? 내가 세상을 누리다, 뭔가를 누리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맞이하다. 내가 며느리나 아니면 기타 등등을 맞이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앓다. 앓다는 뭐예요? 병을 앓다. 근데 병을 앓다를 뭐라고 얘기하게요? 내가 병을 얻었어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얻었어. 빌리다는 뭐예요? 돈을 빌렸어. 그리고 방을 빌렸어. 뭐 이 강의실을 빌렸어. 근데 그걸 대신 뭐라고도 써요? 내가 방을 얻었어 라고도 쓰지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로도 얻다로도 할 수 있구나. 맞이하다 누리다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앓다하고 빌리다가 연결이 되니 정답이 뭐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5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약간의 유추도 필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단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나올지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선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내가 명확하게 아는 걸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를 연결할 수 있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한번 볼게요. 얻다라는 녀석을 살펴봤더니 긍정적인 태도나 반응, 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 라는 의미로 허락을 얻다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며느리, 사위, 남편, 아내들을 맞이하다라는 뜻으로 뭐예요? 며느리를 얻다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죠? 병을 얻다. 그리고 돈을 빌릴 때도 빚을 얻다, 전세로 방을 얻다 라는 식으로 얻다라고 포함 관계에 있습니다.
이걸 모두 알 수 있는 건 어떻다고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장에서는 이 단어와 관련된 예문들을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들을 생각해 봐서 다른 단어에 가능해 한지 이렇게 해보는 거죠. 모든 단어에 되는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단어를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 되는 것만 확인해도 어때요? 정답에 근접하실 수 있으시겠죠. 갑니다. 드디어 두 번째 유형으로 갈게요. 두 번째 유형은 문단 배열입니다. 사실 언어와 관련된 시험에서 문단 배열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 문단 배열 문제가 크게는 독해에 속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삼성 직무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에서는 문단 배열 문제가 단독으로 나와서 유형을 차지하고 있어요.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와 또 별개로 문단 배열 문제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 유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물어볼까? 문단 배열을 이렇게 많이. 아마도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확인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하기 위해서 문단 배열도 약간의 푸는 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팁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정체성을 규정하고 확립함으로써 성숙한 개인이 된대요.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뭐가 된다? 개인이 된대요. 이거와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문단 배열에서 가장 큰 팁은 뭐예요? 선택지 먼저 보는 거예요. 선택지. 왜? 우리 시험은 뭐가 아니에요? 서술형이 아니죠. 그래서 객관식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팁을 얻으셔야 됩니다. 객관식에서 봤더니 힌트, 선택지. 선택지를 봤더니 어때요? 나, 다다. 뭐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나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 그래서 물론 다를 봐이 되긴 하지만 다하고 라를 봐야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나가 선택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나 다음에 가일지 나 다음에 마일지만 봐도 확실하죠. 그리고 만약에 나 다음에 말하면 어머 세상에 나마 가가 같은 라인에 있죠. 그럼 뭐만 보면 되겠네? 이거 2개만 보면 되겠네 라는 것도 우리가 선택지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물론 시작이 나가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갑니다. 나부터 볼게요. 우리에게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전책성이 확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체성은 타인의 소통에 통해서 확립된다. 아마도 나 다음에는 뭐가 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뭔가 소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겠구나.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뭐 했어요? 나 다음에 마라는 녀석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말을 봤더니 즉 부모와 형제, 친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자와 표현적 표현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어머 얘 어때요? 세트죠. 제가 지금 첫 번째 팁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선택지 바라는 게 첫 번째 팁이긴 해요, 여러분. 나, 마와 같이 이렇게 세트, 저는 짝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짝꿍이 있을 때는 정말 큰 힌트로서 작용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잘 애매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짝꿍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짝꿍이 확실하게 보이는 지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나타난다면 반드시 이것을 체크해 줄 것. 일단 나 다음에 마라는 세트는 일단 확인했고 우리는 잊지 말고 다도 한번 확인해 보죠. 개인주의가 원래 추구하는 이상인 진정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기를 초월해 어때요? 이처럼 뭔가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서 개인주의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개인주의가 나오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다.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지향하는 개인주의가 어머 이것도 개인주의 얘기네. 그러면 뭐예요? 다하고라는 개인주의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정체성이라던가 성숙한 개인과 바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나 다음에 뭐 마로 이어지는 이 녀석이 괜찮겠죠. 아까 우리 선택지에서 봤던 거 뭐가 있었어요? 나, 마, 가까지 됐다는 거 확인했죠. 그럼 우리가 뭐 확인하면 되겠네? 나, 마, 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라, 다인지 혹은 다라인지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머 어떻게 자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나, 마, 그 다음에 가까지 갔어요. 그러나 자기 폐쇄적 행위는 이러한 정체성 확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진정성 실현의 무의로 돌린다까지 우리는 봤어요. 정체성 얘기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라단지 다란지 봅시다.
개인주의가 원래 추구하는 이상인 진정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기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테일러는 진정성의 윤리라는 이름으로 얘기했다. 테일러가 어때요? 이 어떠한 이론을 이름으로 규정했대요. 근데 라는 자기에게 진실된 삶을 지향하는 개인주의가 추구하는 이 진정성의 확보는 자기를 넘어서 타자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기능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훨씬 정리하는 부분이 뭐가 가깝겠네? 그렇지. 다가 훨씬 가깝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다 이렇게 3번. 아까 정답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지만 요거 우리가 지금 이것은 정답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뭘 푸는 문제, 지금 어떤 식으로 문단 배열을 풀어야 되는지 팁을 알려드리는 강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어떻게 보신다고요? 첫 번째 얘기해 주세요. 뭐? 첫 번째. 선택지를 본다. 그렇죠. 선택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배열 문제는 강사들이 얘기하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문단이 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을 잡으면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단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첫 문단은 보통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되게 두루뭉실하고 일반적이고 뭔가 포괄적인 내용이 나오기가 되게 쉽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화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어로서 화제가 나오는지도 확인하는 걸로 우리가 첫 문단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다? 짝꿍을 찾으면 정말 좋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 다음 문단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둘은 짝꿍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주장이 있고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근거가 내려간다면 그거 역시 짝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짝꿍을 좀 찾으면 아무래도 선택지를 소구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이래도 저래도 잘 모르겠어 라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끝문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에를 봐서 나 처음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끝을 보시는 거예요. 끝을 봐서 뭔가 마무리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를 거꾸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선택지를 소거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문단 배열 문제를 처음부터 지문을 보고 이거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선택지 어디 있지? 이렇게 푸는 건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택지를 바탕으로 힌트를 삼으셔서 소거하는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자, 문단 배열에 대한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거냐면 문단을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큰 지문, 긴 지문을 하나 제시해주고 빵꾸를 뻥뻥뻥 뚫어 놓는 거죠. 그리고 보기에서 이거와 지금 흐름상 요거에 들어갈 만한 문장이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유형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흐름을 정말 잘 파악해야 되겠죠. 문단 배열 문제 자체가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갑니다. 이 지문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잘랐어요, 여러분. 자, 기억이 여기 있어요. 기억이 여기 있는데 사실은 들어갈 문장을 찾는 문제는 시간이 없으면 여기에 앞뒤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돼요. 시간이 없으시면요.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 좋지만 내가 좀 빨리 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앞뒤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갑니다. 정신은 그 자체 속에 갇힌 단일계로서 다른 에너지계와는 동떨어진 자기 충족적인 에너지계로 취급되어야 한다. 정신이 그렇대요. 정신은 외적 원천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일단 받아들여지면 주로 정신에만 속혀 있다. 정신은 외적 원천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입구를 제외하고는 외계와 차단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다? 차단되어 있다. 외적 원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는 우리가 보고 맛보고 느끼고 듣는 사물에서 온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신체를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각들이 자극의 원천이 돼서 그 자극이 정신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게 정신의 원천이 되긴 해.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차단되어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억합니다. 기억 있고 외적 환경 및 신체로부터 자극은 체내의 에너지를 재분배 또는 이동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정신은 수면이 조용해지는 연못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만약에 외부로부터
뭘 받지 못한다면 아주 조용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에너지 양이 아니라 정신의 이게 교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개인이 모든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완전히 균형 상태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어떤 내용 하고 있죠? 자극이 원천이 됐어. 근데 외적 환경에서 만약에 없다면 되게 조용해질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외적 환경에서 계속 자극이 온다면 계속 요동칠 거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정답 몇 번이게요? 그렇죠. 4번이겠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까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뒤에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뒤에만 읽어도 된다면 사실은 시간이 없으시다면 앞뒤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것도 가능한 문제. 계속 갑니다. 독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 나갈 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 균형을 잃게 된 경험을 몇 번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리 작은 자극이라도 당사자의 정신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조그만 자극인데 제가 아는 친구는 환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막 딸기 같은 걸 못 먹는데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딸기 먹어 라고 했는데 오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체계 내 에너지의 재분배에 의해 일어난다. 탄환을 잰 총의 방활성은 잠깐만 잡아들어도 큰 참사가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정신에 조그만 에너지를 가해도 큰 변동이 일어난다. 예컨대 악의 없는 한마디의 말이 듣는 사람에겐 심한 정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뭔가 조그마한 것도 개인에게는 크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답안을 지웠으니까 가요, 나요. 뭐예요? 뭔가 막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정답 몇 번이게요? 그렇죠. 가번이겠죠. 어디에서 연결될 수 있어요? 교란 상태가 된다. 뭔가 외부에 보여주고 있는 양이 아니라 뭔가 흔들린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줄 수 있겠다. 이미 우리는 이게 정답이 뭔지 알지만 갑니다. 새로운 경험이 정신 속에 들어와 균형을 무너뜨린다. 균형을 회복하려면 정기적으로 일상사에 초연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융이 권고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명상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라? 새로운 경험이 정신 속에 들어와서 균형이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그 균형을 회복하려면 되게 초연해지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간에 디귿에는 뭐예요? 많은 것이 균형을 무너뜨린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예기치 않은 상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힘들다라는. 그래서 사실 융이 얘기하는 이렇게 초연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초연해지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다시 이런 문제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면 기억이 있으면 거기에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갖다 대시면 안 돼요. 갖다 대면 되게 헷갈려져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되게 헷갈려지는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앞에 부분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기억에서 우리가 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외적 정신, 외적 환경이 배분해서 끊임없이 일으키고 뭔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변화한다 라는 단어. 그래서 완전한 균형 상태가 힘들다. 수면처럼 연못처럼 되기가 힘들다 라고 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한마디로 찍는 것이 아니라 뭐다? 어떤 단어를 바탕으로 유추를 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또 아까 니은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한 거예요? 작은 거에도 뭐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뭔가 교란 상태에 있다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고 디귿도 마찬가지. 디귿에 어떤 거요? 뭔가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대비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지문을 일단 문맥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앞뒤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그거와 가까운 아주 가까운 단어를 이끌어내는 것이 키포인트겠습니다.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지만 교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이 접하시다 보면 아 이게 이 힌트구나 이게 이 힌트구나 라고 연결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빠밤 빠밤 독해예요. 독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주제, 내용일치, 내용전개 방식, 추론, 비유, 뭐 예시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문단 배열이 픽스되어 있죠. 아주 고정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주제 문제 아니면 내용일치 문제, 내용전개 방식이 들어갔다 빠졌다 라는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봐볼 건데 최근에 삼성 직무적성 검사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원 작업을 거쳤는데 다음 주어진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눈 것이다. 네 사람의 견해 중 옳은 것을 고르면 한마디로 사실은 이건 뭐에 대한 지문이에요? 내용일치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한번 갑니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최우선됐던 시대는 지났다. 소비자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하는 기업이 시장을 선도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조정하는 IT 기업들이 그러니까 얘네는 결국 뭐예요? 정보를 관장하는 이 녀석들이 결국 뭐예요? 제조. 예전에는 제조가 넘버원이었는데 얘네를 하부 구조로 되어 있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대요. 문제는 산업혁명은 승자와 패자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점이다.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대요.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을 해가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고 2차와 3차 산업혁명은 미국을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로 변모시켰대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3차에서 연장성이 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선진국인 나라들이 여전히 선진국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자동차, 사물 인터넷, 무인차, 전기, 신소재 등 4차 혁명과 모든 부분에서 선진국들이 독점 형상이 될 거다. 다시 산업혁명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확실히 뭐가 있대요? 승자와 패자가 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산업혁명에는 승자가 있었는데 그 녀석, 특히 3차에서 승자인 녀석이 어디에서도 승자일 것이다. 4차에서도 승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우리나라는 정처없이 표류중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뭔가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과 정보통신, 이거 다 있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다? 융합과 연결을 못하네.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기본 소스는 뭐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표류하고 있어. 뭐가 없어서? 이게 없어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승자인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네? 그렇지. 융합과 연결을 가지고 있겠네.까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합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어떤 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발빠르게 대처해야 해. 라는 얘기도 지금 내재되어 있죠. 이런 4차 혁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면 승자가 될 수 있지만 라고 하면 일자리가 다른 나라 기업에 뺏길 수밖에 없다.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과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하는 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뭐는 개인과 기업은 도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승자하고 패자는 기업도 되고 뭐도 되겠네? 개인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계속 갑니다. 그러면 네 사람의 견해 중에서 올바른 걸 한번 봅시다. 솔라 3차 산업혁명의 승자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승자가 되겠구나. 그렇지. 3차의 승자가 여전히 뭐예요? 4차에도 승자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패자가 된다면 그것은 뭐? 융합과 연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야. 앞으로 IT 기업이 전체 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네. 그렇지. 4차 혁명에서는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대처하느냐 관건이겠어. 아니지. 뭐도 중요하다. 개인도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 몇 번이겠구나. 솔라, 운별, 희인이 나온 3번이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내용일치 문제는 핵심 포인트를 잘 읽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실 난도가 높지는 않아요, 여러분. 난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에 비해서 뭐가 있냐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과 저가 좀 짧은 시간에 함께 하는 강의라서 많은 문제를 다루지는 못했어요. 독해 문제에서 내용일치 말고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되게 많죠. 특히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는 하재를 고르셔야 해요. 하재를 왜 골라야 되냐? 사실 주제문이 없는 지문도 되게 많거든요. 주제문이 없어요. 주제문이 막 보통 어떤 독해와 관련된 그 책들을 막 보면 주제문을 골라라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제문이 없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재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은데 하재는 뭐냐면 그 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하재예요. 만약에 제가
뭐가 있을까? 아까 저희가 선택지에 솔라, 휜 이런 친구들 나왔잖아요. 걔네가 누구예요? 마마무죠. 그럼 마마무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리고 뭐 솔라는 어떻고 휘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솔라, 휘, 문별 이런 식으로 나가겠어요? 마마무예요. 그쵸? 마마무죠. 선생님 반복하는 단어라면서요. 그쵸, 반복하는 단어인데 마마무에 대해서 초반에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술로 솔라, 히, 문별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포괄하는 게 일단은 주제문이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 하재를 아무래도 찾아야지만 주제문에 입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단어를 찾는 것이 두 번째. 그 반복하는 단어가 똑같이 선택지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혹은 그 단어를 좀 변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특성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을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뭐 특징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어떠하다, 뭐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제 문제를 찾을 때는 뭘 찾으라고요? 반복되는 하재를 찾으시고 그 하재와 관련된 선택지를 고르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언어와 관련된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어휘 파트,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배열, 세 번째는 독해와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교재와 함께 여러분이 해설지를 또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팁들을 한번 적용해서 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인 풀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강사 길자은이었습니다.